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클로드 브래그던의 아름다운 필연인데요. 이 책은 아주 대담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혹시 예술이라는 게 인간의 창의력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우주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예술 작품, 모든 건축물 뒤에는 사실 보편적인 질서,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법칙이 숨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질서를 함께 찾아가면서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랄프 월도 에머슨의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필연이에요. 보통 아름다움은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나한테는 아름다운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만율력의 법칙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이라면 어떨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아름다움 속에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려면 신지학적 열쇠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신지학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건 간단히 말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 과학을 관통하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의 근원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브래그던이 말하는 이 열쇠는 바로 그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예술을 해석하는 도구인 셈이죠. 이 열쇠만 있으면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였던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사실은 우주의 질서를 담고 있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였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신지학적인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 모든 것의 배후에는 자아라고 불리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실체가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이 모든 현상들은 사실 그 하나의 자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된 거라는 생각이에요. 비유하자면 수많은 파도들이 결국은 하나의 바다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예술 작품들 역시 우주라는 거대한 자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단 하나의 진리가 이렇게나 다채로운 형태의 예술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건 마치 한 줄기의 순수한 백색 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단일한 진리라는 백색 광이 음악, 미술, 건축이라는 각기 다른 색깔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예술의 스펙트럼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모든 예술이 하나의 빛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스펙트럼의 양쪽 맨 끝에는 과연 어떤 예술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때문에 가장 흥미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예술. 바로 시간의 예술인 음악과 공간의 예술인 건축입니다. 음악과 건축은 거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음악은 연속적인 표현이죠. 시간이 흘러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음부터 마지막 음까지 순서대로 들어야만 하나의 곡이 완성되잖아요. 반면에 건축은 어떤가요? 공간 속에 우뚝 서서 동시적인 인상을 주죠. 우리는 한눈에 건물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동적이고 건축은 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음악은 듣는 사람의 기분이나 추억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아주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예술입니다. 하지만 건축은 누가 보더라도 같은 형태를 가진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예술이죠. 마지막으로 음악은 오직 시간이라는 1차원의 선 위에서만 존재하지만 건축은 너비와 깊이, 높이를 가진 공간, 즉 3차원 속에 존재합니다.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다. 이 유명한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 그러니까 소리와 침묵 사이의 조화로운 간격은 결국 수학적인 비율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 책은 바로 그 아름다운 수학적 비율이 건축에서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빈 공간, 창문과 벽의 비례처럼 공간적인 간격으로 고스란히 옮겨진다고 설명합니다. 시간 속에서 흐르던 조화로운 비율이 공간 속에 그대로 얼어붙어서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된 것이죠.
이 신비로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은 고대의 상징인 우로보로스, 즉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예술의 스펙트럼 양쪽 끝에 있어서 가장 다른 것처럼 보이는 두 예술, 음악과 건축이 사실은 원의 시작과 끝처럼 서로 맞닿아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죠.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실은 가장 가깝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저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 나오는 두 인물을 빌려서 이 대비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음악은 자유로운 공기의 정령 아리엘에 비유돼요. 어떤 정해진 형태도 없이 순수한 아름다움 그 자체로 우리의 영혼에 직접 속삭이죠.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은 땅의 노예 캘리번과 같습니다. 육중한 몸으로 끊임없이 중력과 싸워야 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 같은 아주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죠. 형태 속에 갇힌 영혼이며 육체의 쓰임을 위해 존재하는 구체적인 유기체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술의 본질을 탐구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육중한 예술인 건축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장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과정을 환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건축 양식이 마치 하나의 영혼처럼 시대를 거듭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환생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한 사람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성장하듯이 건축 양식이라는 거대한 생명체도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서 진화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각각의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 양식은 이전 시대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기억한 채로 거기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고유한 성격을 더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우리가 앞으로 따라갈 위대한 건축 순환의 이정표입니다. 인류 의식이 처음으로 각성했던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찬란한 청춘의 활기가 넘쳤던 그리스, 그리고 강력한 장년의 힘을 보여준 로마를 거쳐서 마침내 영적 재탄생을 이룬 고딕 시대까지. 이 돌에 새겨진 인류의 자서전을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의 네 시대를 탐험해 볼 텐데요. 각 시대의 건축물들은 단순히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집단적인 영혼과 의식이 그대로 표현된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들은 인류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죠. 그 첫 번째 거울, 이집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집트 건축은 인류라는 종 전체의 상징적인 유년기,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영혼이 여전히 어머니인 자연의 거대한 힘에 묶여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이나 무덤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엄청난 경외감, 신비로움, 심지어는 두려움이나 공포심까지 느껴질 겁니다. 내세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시간을 초월하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들을 만들어냈죠. 여기에는 개인의 자유나 개성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력한 사제 계급이 정해놓은 철저한 관습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돌덩이들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노동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건 마치 긴 잠에서 막 깨어난 인류의 영혼과도 같아요. 하늘의 신성함과 땅의 육중한 무게를 동시에 느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혼란스러운 첫 각성의 순간이 돌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오면요. 건축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집트의 그 무겁고 어두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청춘의 눈부신 햇살과 자유가 가득 채우게 되죠. 이성과 육체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찬미했던 그리스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그 순간을 건축 속에 영원히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스 건축은 마치 뚜렷한 성격을 가진 두 사람처럼 남성적인 얼굴과 여성적인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인하고 단순하면서 위엄이 넘치는 도리스 형식이에요. 주로 파르테논 신전 같은 큰 규모의 신전에 사용됐고 군더더기 없는 근육질의 남성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다른 하나는 더 가늘고 우아하면서 섬세한 장식을 가진 이오니아 양식입니다. 주로 작은 신전에 쓰였는데 흐르는 듯한 곡선에서 유연하고 적응력이 좋은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양식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이 바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불규칙한 언덕 위에 도리스식 파르테논 신전과 이오니아식 에렉테이온 신전 같은 다양한 건물들이 제각기 다른 높이와 각도로 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치 한 사람의 얼굴에 있는 눈, 코, 입처럼 완벽하고 필연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번영을 동시에 찬미하는 이상적인 건축 공화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빛나는 청춘이 지나고 인류의 건축은 로마라는 강인한 장년기를 맞이합니다. 초기 공화정 시대의 로마는 전쟁과 법률, 질서를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힘과 실용성을 건축으로 보여주죠. 하지만 정점에 오른 권력은 필연적으로 타락을 낳는 걸까요? 제정시대의 로마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실용적인 구조 위에 화려하지만 의미는 없는 장식을 덧씌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강인했던 군인이 탐욕스러운 정복자로 변해가는 모습처럼 말이죠. 로마 건축의 본질은 바로 이 대조에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아치와 콘크리트를 이용한 경이로운 공학 기술이 숨어 있지만 겉은 그리스에서 빌려온 화려한 기둥으로 그 구조를 감췄죠. 그들의 진짜 천재성은 신을 향한 경건함이 아니라 콜로세움처럼 수만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이나 제국 전역을 잇는 도로, 수도교 같은 아주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건축물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건축은 그야말로 사치라는 비단 장갑 속에 숨겨진 주권의 강철 주먹 그 자체였어요. 로마의 육체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그에 대한 거대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바로 고딕 건축으로 표현된 기독교 정신이죠. 땅에 굳건히 묶여있던 육중한 로마 건축과는 정반대로 고딕은 모든 무게를 벗어던지고 하늘로, 오직 하늘로만 향하려는 영혼의 처절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고딕 대성당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안에 서면 우리는 그 영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느다란 기둥들이 거대한 돌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경이로운 힙의 균형, 하늘을 찌를 듯이 끊임없이 위로 솟구치는 첨탑들,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비로운 빛까지. 이 모든 것은 마치 세상의 모든 쾌락을 등지고 오직 천상의 환상만을 보는 금욕주의자의 영혼을 그대로 건축으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여기서 건축의 위대한 순환이 완성됩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시대인 고딕은 첫 시대였던 이집트와 아주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긴 여정을 떠났다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죠. 다만 더 높은 차원에서 말입니다. 두 시대 모두 깊은 종교심을 바탕으로 했고 신비와 상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공유했습니다. 이집트가 스핑크스 같은 기묘한 형상을 만들었듯이 고딕은 가고일 같은 귀괴한 석상을 만들어서 초월적인 관념을 표현하려고 했죠.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을 그리면서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집트, 그리스, 로마, 고딕의 장대한 여정을 단 하나의 이미지, 즉 끊임없이 진화하는 하나의 기하학적 상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시대가 이전 시대의 유산 위에 어떻게 새로운 건축 원리를 더하면서 성장해 왔는지 그 명확한 과정을 한눈에 살펴보시죠. 이 성장의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집트는 건축의 가장 기본 요소인 수직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는 그 기둥 위에 수평의 상인방을 얹어서 수직과 수평의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냈죠. 세 번째, 로마는 여기에 아추라는 곡선을 더해서 이전의 기둥 상인방 구조를 종속시키고 공간을 훨씬 더 넓고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딕은 서로 밀어내는 힘, 즉 반대 추력의 원리를 도입해서 이전의 모든 요소들을 하늘로 솟구치게 만들었죠.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대도 과거를 지우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지혜를 더했을 뿐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인용문이 이 누적적인 진화의 원리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자연이 한 번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줄을 더해가는 동요처럼 건축의 역사 또한 과거의 모든 교훈을 반복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올린다는 것이죠. 진화라는 건 단절이 아니라 기억하고 더한 과정인 셈입니다. 이 모든 탐험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집트가 그리스가, 로마가 그들의 영혼을 돌에 새겼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수백 년 후에 미래의 후손들은 우리의 마천루와 아파트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영혼을 어떻게 읽어낼까요?
건축이 인류와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상징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상징에 어떤 새로운 요소를 더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 주변의 건물들 속에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을 겁니다. 클로드 브래그던의 저서 아름다운 필연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비밀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축의 역사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아름다운 형태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이 책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술은 단순히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우주적인 질서의 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원리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분히 살펴보시죠.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딱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유? 그게 뭘까요? 그 안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책에 따르면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예술 작품들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패턴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 흥미로운 법칙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연과 예술이라는 거대한 그림책에 기록된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법칙, 그건 바로 통일성, 즉 하나됨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죠. 이 통일성이라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어 하나의 원자가 그 자체로 완전한 단위이듯, 혹은 저 광활한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듯, 위대한 건축물 역시 단 하나의 강력한 인상으로 우리 기억에 남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지만 그 안의 모든 요소들은 거대한 통일성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잖아요. 모든 부분이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성의 법칙만으로는 모든 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법칙이 짝으로 등장하거든요. 바로 양극성, 즉 이원성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둘로 나뉘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는 이걸 좀 철학적인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주가 탄생하기 위해서 창조의 근원이 스스로를 남성적인 영과 여성적인 물줄로 나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우리가 보는 세상 어디에서든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이원성은 자연계 곳곳에서 끝없이 반복되죠.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연관된 한 쌍. 바로 태양과 달, 낮과 밤, 불과 물, 그리고 남자와 여자처럼 말입니다. 이런 개념은 추상적인 세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요, 태양, 낮, 불, 남자와 같은 개념들은 뭔가 원초적이고 능동적인 힘이 느껴지죠. 반면에 달, 밤, 물, 여자는 보다 수동적이고 모든 걸 품어주는 포용적인 측면을 반영합니다. 이 둘은 단순히 반대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나의 완전한 전체를 이루는 거죠. 예를 들어 남성적인 원리는 태양처럼 낮을 지배하고 불처럼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면, 여성적인 원리는 달의 주기와 연결되고 물처럼 부드럽고 생명을 품는 속성을 상징하는 식으로요. 예술은 바로 이러한 양극성을 아주 일관되게 표현합니다. 음악에서는 긴장감을 주는 장조와 안정감을 주는 단조로 나타나고요. 회화에서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따뜻한 색인 빨강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차가운 색인 파랑의 대비로 나타납니다. 디자인에서는 어떨까요? 불꽃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직선과 강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곡선의 대조로 표현되죠. 이 모든 것이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그냥 남자, 여자라는 물리적인 성별에만 한정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책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특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본 철학의 용어를 빌려옵니다. 남성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양, 즉 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요는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능동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단단하고 곧게 뻗고 수직으로 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요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개념이 바로 즉 인입니다. 인은 복잡하고 간접적이며 수동적인 모든 형태의 여성적 원리를 나타내죠. 부드럽고 구부러져 있고 수평으로 누워있는 것들이 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요와 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 본질적인 특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식물의 세계를 보면 이 두 원리가 정말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에 보이는 소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든 중심 줄기에서 가지들이 순서대로 층층이 뻗어나가죠. 이건 요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는 이걸 시간의 본질인 연속성을 상징한다고 봐요. 반면에 오른쪽의 느릅나무는 어떻죠? 줄기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쫙 퍼져나가면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이건 인의 특성이고 공간의 본질인 동시성을 나타난다고 하죠. 세상의 모든 나무는 이 두 가지 형태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라 릴리라는 꽃처럼 단 하나의 형태 안에서도 우리는 요와 인의 특징적인 차이, 그리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완벽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고 단단하게 솟은 중심부, 즉 요를 부드럽고 곡선적인 꽃잎, 즉 인이 우아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 그야말로 단순함과 완벽함 속에서 결합된 양극성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건축의 세계로 돌아와 볼까요? 건축에서 이 양극성은 고대 그리스의 건축 양식인 오더에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단순하고 묵직하면서 위험 있는 특성을 가진 도리아식 기둥은 남성적인 요를 대표하고요. 반면에 더 가늘고 우아하며 장식이 풍부한 이오니아식 기둥은 여성적인 인을 대표합니다. 도리아식이 좀 더 고정된 형식미를 추구한다면 이오니아식은 훨씬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건축의 가장 기본,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가 보면 이 이원성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수직으로 굳건히 서서 중력에 저항하는 기둥은 요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평으로 놓여서 중력에 순응하는 상인방은 인이죠. 그래서 고전 건축에서 기둥에 세로로 홈을 파는 건 그 수직성, 즉 남성적인 성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상인방에 수평으로 몰딩을 더하는 건 그 수평성, 즉 여성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바로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이루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이원성, 그러니까 모든 둘 안에는요, 사실 잠재적인 세 번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양쪽의 본질을 모두 가지면서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힘,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법칙입니다. 둘은 항상 셋을 암시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 즉 아이를 낳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셋이면서 하나를 이루는 개념은 여러 세계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예술과 자연에서도 그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낮과 밤이 그냥 뚝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황혼이 있죠. 땅이 불과 물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 제3의 요소는 서로 대립하는 둘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건축에서 이 제3의 항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형태가 바로 아치입니다. 아치는 수직적인 기둥, 즉 요와 수평적인 상인방, 즉 인을 화해시키는 중성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치는 위에서 누르는 하중인 동시에 아래를 받치는 지지대의 역할도 하죠. 다시 말해 요와 인의 성격을 모두 가지면서 둘 사이의 긴장을 아름다운 곡선으로 풀어내는 완벽한 제3의 요소인 셈입니다. 위대한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은 이 세 가지 요소, 기둥, 상인방, 아치를 모든 건축적 표현의 근본적인 알파벳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직선, 수평선, 그리고 곡선. 이 세 가지가 모여서 건축이라는 위대하고 장엄한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삼위일체의 법칙을 아주 멋지게 요약해줍니다. 자, 이렇게 기둥, 상인방, 아치라는 기본 삼위일체로부터 마치 큰 나무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서로 연결된 다른 법칙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법칙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우주적 질서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어떤 법칙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그 첫 번째 가지는 조화 또는 공명의 법칙입니다. 간단히 말해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원리죠. 예를 들어 나뭇잎 하나하나는 그 나무 전체의 축소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도리아식 프리즈에 파여있는 세로 홈이 그 아래에 있는 기둥의 홈을 메아리처럼 반복하는 것에서 이 법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의 패턴이 부분에서 반복되면서 깊은 통일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은 단조로움 속의 다양성이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동일함이 곧 차이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나무에 달린 잎사귀 중에 정확히 똑같이 생긴 건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노트르담 대성당의 가구일들을 보면
멀리서는 비슷한 실루엣을 이루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각각이 전부 다른 표정의 독특한 괴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개별적인 요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균형의 법칙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건축에서는 고전주의 디자인처럼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고딕 대성당에 서로 다른 모양의 두 탑처럼 더 미묘하고 생동감 있는 균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양쪽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시각적으로 무게중심이 딱 맞을 때 우리는 안정감과 동시에 생동감을 느끼게 되죠. 이는 보상과 정의의 법칙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율동적 변화 혹은 점감의 법칙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동심원이나 소라껍데기의 나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는 이집트의 탑문이 하늘을 향해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이 더 가벼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섬세해지는 경향을 통해서 이 법칙이 구현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방사의 법칙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중심점에서 뻗어나온다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통일성의 법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의 평면도나 고딕 성당 천장의 갈비뼈 모양 궁룡이 한 점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 이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하나의 중심을 향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완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성, 양극성, 삼위일체에서부터 파생된 여러 법칙들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법칙들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완벽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지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지마할은 그야말로 숭고한 독창성의 걸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법칙들을 동시에 그리고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마치 형태들이 모여 연주하는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단일하고 일관된 구성에서 오는 통일성, 각진 기단과 부드러운 돔의 대조에서 나타나는 양극성, 중앙의 큰 돔과 양옆의 작은 돔들이 이루는 삼위일체, 그리고 조화, 다양성, 균형, 율동적 변화, 방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법칙이 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온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겉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디자인이 자연의 근본 법칙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은 그 구조물 안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건축가가 실용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우주의 리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결과물은 필연적으로 아름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 책 아름다운 필연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화두입니다. 예술은 언제나 세계의 질서를 드러내야만 하는 아름다운 필연에 따른다는 것. 즉,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 느끼는 아름다움의 법칙이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이 우주를 지배하는 바로 그 법칙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과 함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로드 브래그던의 저서 아름다운 필연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통일성과 양극성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을 지배하는 보다 정교하고 또 복잡한 법칙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은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이 남긴 말인데요. 바로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될 우주적인 패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립하는 한 쌍, 즉 이원성은요, 그 둘을 아우르고 해결하는 제3의 요소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원리,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정은요, 형태를 만드는 보편적인 법칙에서 시작해서요, 그 법칙들이 완벽하게 구현된 우리 인체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아름다움의 기저에 숨어있는 기하학과 수의 비밀까지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아름다움이라는 거대한 직무를 짜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방금 말씀드린 삼위일체의 법칙입니다. 어스름한 황혼이 낮과 밤 그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술과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3의 요소가 두 개의 대립되는 요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와 다른 하나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둘을 모두 품는 새로운 차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건축에서는 이 삼위일체가 기둥과 임방 그리고 아치의 관계 속에서 아주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기둥은 중력을 거스르며 위로 솟아오르죠. 이건 남성적인 힘을 상징하고요. 그 힘 위에 수평으로 놓인 임방은 고요하게 얹혀 있는 여성적인 무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치는 이 둘의 성질을 모두 가지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중성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셋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시각적 언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로마나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을 보면 이 조합이 구조적으로는 굳이 필요가 없을 때조차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기능적인 이유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 조합이 바로 선의 삼위일체를 완성하면서 우리 안에 내재된 미적인 감각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불필요할지 몰라도 시각적으로는 완벽함을 선사했던 거죠. 이 법칙은 말하자면 하나의 예술 작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내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작품 전체에 걸쳐서 작은 형태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커다란 나무의 전체적인 형태가 아주 작은 잎사귀 하나에 그대로 암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우리는 위대한 건축물 곳곳에서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체 구조가 단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씨앗에서부터 쭉 자라난 것처럼 리듬감과 통일성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고딕 성당의 작은 첨탑들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 거대한 중앙 첨탑을 향한 메아리와도 같아서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이끌면서 하나의 통일된 경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공명이 통일성을 만들어준다면 이 법칙은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조화가 자칫 메마르고 지루한 반복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해도 세상에 똑같이 생긴 나무는 단 한 그루도 없잖아요.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위대한 건축가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노트르담 성당의 가골 조각상이 다 제각각 다른 표정과 자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베네치아 두칼레 궁전의 기둥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둥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이야기나 우화 같은 각각 다른 주제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아주 풍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죠. 균형, 즉 정의의 법칙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주의 건축의 특징인 완벽한 대칭이에요. 중앙의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거울처럼 똑같죠. 보는 순간 질서와 안정감,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하나는 고딕 양식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균형입니다. 양쪽의 형태는 다르지만 시각적인 무게감이 서로 동등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 있는 평형 상태를 만들어내죠. 이건 성장과 진행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물에 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이 촤르르 퍼져나가는 모습이나 나무가 위로 자라면서 가지가 점점 가늘어지는 모습,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건물도 이 법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초 부분은 무겁고 단순한 형태로 만들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볍고 장식적인 형태를 사용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서 위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면 아래층부터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 순서로 점점 화려해지잖아요. 바로 그게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법칙은 우리를 다시 통일성이라는 주제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는 전체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선들의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 모여들고 또 그렇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원리죠. 그리고 이 법칙이 정말 nim부식에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림 속 방의 모든 원근법적 선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머리 한가운데로 모이도록 설계되었어요. 덕분에 그림을 보는 사람의 시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림의 중심 주제로 이끌리게 되죠. 건축에서는 대성당 천장의 뼈대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모습이라든지 장미창의 꽃잎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모습에서 이런 방사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추상적인 법칙들이 단 하나의 완벽한 형태로 구현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책은
그 답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우주의 추상적인 원리에서 그 원리가 가장 구체적이고 또 우리와 가장 가깝게 나타난 형태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브래그던은 인체야말로 궁극적인 원형, 즉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형태의 법칙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우주, 소우주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몸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디자인 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좌우가 대칭인 이원성, 그리고 머리, 몸통, 사지로 나뉘는 세 부분의 분할, 손가락 마디처럼 반복되는 패턴인 공명, 또 팔다리가 끝으로 갈수록 우아하게 가늘어지는 율동적인 축소까지. 이 모든 것이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의 원리 그 자체인 셈이죠. 신비주의적인 깨달음이 중요했던 시대의 건축가들은 의식적으로 우리 인체를 신성한 건축의 청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인체의 법칙에 따라서 신전의 비례를 정했던 거죠. 베시카 피시스라는 두 개의 원이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이 도형은 생명과 창조의 상징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샤르트르 같은 위대한 대성당의 평면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도해에 따르면 대성당은 인체를 영화롭게 표현한 것으로 구상되었습니다. 대성당의 둥근 뒷부분인 후지는 머리를, 양쪽으로 뻗은 수랑은 두 팔을, 길게 뻗은 중앙의 신랑은 몸통을, 그리고 입구의 두 탑은 두 발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 공간 사이에 아주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상징체계였어요. 민간과 순수한 기하학 사이의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유명한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그림이 보여주듯이 우리 몸은 정사각형과 원, 그리고 정삼각형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도형들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즉 인체와 단순한 도형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가 우리를 모든 위대한 예술 작품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숨겨진 기하학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자연이 물질을 눈의 결정체처럼 아름다운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어내듯이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보이지 않는 기하학적인 틀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틀이 조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같은 걸작들이 주는 그 평온하고 영원한 힘은 바로 이 밑바탕에 깔린 기하학적인 정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구조가 우리의 눈을 이끌고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성모자상 그림들이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 위에서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건축의 핵심은 기하학적인 형태에 표현을 부여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말을 거는 숭고한 구조물로 바꾸는 것이죠. 판테온 신전의 원이나 대성당의 십자가 평면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기하학적인 선언입니다. 건축의 비례에 사용되는 세 가지 핵심 도형, 그러니까 원과 삼각형, 그리고 정사각형은 아주 강력한 상징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우리 존재의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에 대응하죠. 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신성한 우주를, 삼각형은 완벽한 조화를, 그리고 정사각형은 안정적인 물질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 도형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정삼각형일 겁니다. 이 완벽한 조화의 비례는 그리스 신전에서부터 고딕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많은 건물들의 구도 속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에레케테이온 신전의 정면에 정삼각형 격자를 겹쳐본 건데요. 건물의 주요 비례들이 이 기하학적인 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건축이 눈에 보이는 기하학이라면 그 기하학의 가장 깊은 곳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언어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수의 언어입니다. 이런 동경은 비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비례라는 건 양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양을 다루는 과학이 바로 산술, 즉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의 아름다운 화음이 수학적인 비율로 이루어져 있듯이 건축의 조화로운 비례 역시 수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신비가들에게는 수는 단순히 무언가를 세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수는 저마다의 성질과 성별, 그리고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 세계의 구조 자체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믿었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조화로운 조합이 홀수, 즉 남성적인 수와 짝수, 즉 여성적인 수의 결혼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홀수의 힘과
품고 나누어지는 짝수의 힘이 결합할 때 비로소 완전한 조화가 탄생한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수의 결합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예가 바로 숫자 12입니다. 여러 숫자들의 흐름이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이죠. 이렇게나 많은 기본수들의 공배수가 되는 독특한 속성 때문에 12는 아주 심오한 안정과 조화의 수가 됩니다. 2, 3, 4, 6으로 모두 나눠 떨어지잖아요. 1년이 12달이고 하루가 24시간이고 음악의 음계가 12음계인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12라는 수 자체가 가진 조화로운 본질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 수적인 조화는 고전 건축의 기둥 양식에 직접적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주춧돌이 4, 기둥이 12, 그리고 그 위에 엔타블러처가 3의 비율을 이루면서 3과 4와 12 사이의 관계를 돌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건축은 침묵하는 수의 교향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건축이 얼어붙은 음악이고 그 조화가 수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주 그 자체는 자신의 고요하고 수학적인 교향곡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창조하는 아름다움은 어쩌면 그 깊고 거대한 우주적 질서의 작은 반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곤 했지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하나의 깊은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몸과 우리가 지은 건축물 사이에 존재하는 그 신비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정의 문을 여는 문장은 토머스 칼라일의 말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신전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이다. 이 말은 그저 멋진 비유가 아니에요. 인간의 형태가 어떻게 모든 아름다운 창조물의 원형이 되었는지를 암시하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몸을 하나의 신전으로 보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축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그 이치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책은 건축이란 게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기술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담아내는 훨씬 더 큰 그릇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인간의 육체가 영혼을 위한 첫 번째 집이라면 건축은 그 집을 바깥으로 확장한 두 번째 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인간의 몸이 가진 아름다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책은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모든 부분이 전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조화롭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부분들이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각 부분의 생김새가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다양한 기능들이 하나의 통일된 전체 안에서 아름답게 화해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원칙들이 그대로 아름다운 건축을 정의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떤 위대한 건축물 앞에서 감탄하고 경외심을 느끼는 건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몸과도 같은 완벽한 유기적 조화를 무의식적으로 발견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거의 모든 곳에서 필연적인 이중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두 팔과 두 다리, 두 눈과 두 귀처럼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책은 이 쌍들이 단순히 대칭을 이루는 걸 넘어서 각각 능동적, 그러니까 남성적인 역할과 수동적, 즉 여성적인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오른손잡이에게 오른팔은 힘을 쓰고 무언가를 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왼팔은 그것을 지지하고 받쳐주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래요. 아래턱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만들지만 윗턱은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죠. 윙크를 할 때 빠르게 움직이는 위쪽 눈꺼풀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아래쪽 눈꺼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우리 몸은 음과 양처럼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이 만나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작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또한 하나의 통일된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다양성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줄기와 가지, 잎과 꽃을 피워내는 과정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나라는 하나의 온전한 형상이 있습니다. 이 단일체는 크게 몸통, 머리, 그리고 팔다리라는 세 부분으로 나뉘죠. 그리고 이 팔다리는 다시 윗팔과 아랫팔, 손으로, 또 넓적다리와 종아리, 발로 더욱 세분화됩니다. 그 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침내 손끝에서는 5손가락으로, 발끝에서는 5발가락으로 마치 꽃이 활짝 피어나듯 정교하게 펼쳐지면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거대한 교향곡처럼 하나의 주제가 여러 악장과 선율로 계속 변주되면서도 전체적인 통일성을 잃지 않는 경이로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시각적 메아리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몸의 특정 구조가 자연계의 다른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서로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에요. 그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우리의 흉곽, 갈비뼈입니다. 척추라는 중심 기둥을 축으로 해서 양옆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뻗어나가는 갈비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나뭇잎의 중심맥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인맥들의 형태와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자연의 일부이며 우주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조형 원리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적 메아리는 놀랍게도 인간이 만든 건축물 속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됩니다. 특히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고딕 대성당의 제단 뒤편, 그 반원형 공간인 앱스의 천장을 올려다보면 그 증거를 마주할 수 있죠. 그곳에 늑골 궁룡,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가는 돌기둥이 천장 한가운데서부터 부채살처럼 뻗어나와 아치를 이루는 모습은 인간의 흉곽 구조와 경이로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 책은 중세 건축가들이 해부학 지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걸 모방했다기보다는 신의 창조물인 인간의 몸에 내재된 그 완벽한 구조적 아름다움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그 신성한 형태를 건축으로 재현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체의 형태가 건축에 미친 영향은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파르테논을 떠받치고 있는 그 굵고 장중한 도리식 기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봐도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 기둥의 지름과 높이의 비율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남성의 신체 비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인간의 몸, 특히 완벽하게 단련된 남성의 몸은 모든 측정과 비례의 근본적인 기준, 즉 캐논이었어요. 그러니 신을 모시는 신전의 기둥을 인간의 비례에 따라 만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겠죠. 기둥은 단순히 지붕을 바치는 구조물을 넘어서 이상화된 인간의 형상이자 신과 인간을 잇는 매개체였던 겁니다. 이처럼 건축과 인체의 연결은 단순한 미학적 유사성을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철학적, 신비주의적 배경이 깔려 있어요. 특히 영적인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의 사람들은 성스러운 건축물을 지을 때 의식적으로 영혼의 신전인 인간의 몸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건축과 비트루비우스에서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알베르티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건축 이론가들은 하나같이 신전이나 교회 같은 성스러운 건물은 반드시 인체의 비례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들에게 건축은 단순히 돌과 나무를 쌓는 기술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이라는 작은 우주, 소우주 안에 담긴 우주의 신성한 질서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거룩한 행위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건축물은 역시 중세의 고딕 대성당입니다. 오늘날의 실용적인 건축사학자들은 고딕 성당이 로마 시대의 공공건물이었던 바실리카에서 점차 발전한 형태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이 건축물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세 석공조합에게 대성당을 짓는 행위는 신앙의 표현 그 자체였고, 성당의 모든 부분에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에게 고딕 대성당은 바로 인류를 위해 희생된 그리스도의 몸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한 영광스러운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그 상징체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이 성당의 평면도 위에 그대로 투영된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단이 위치한 동쪽의 반원형 공간, 앱스는 지혜의 중심인 머리를 상징했습니다. 성당의 좌우로 튀어나와 십자가 형태를 만드는 북쪽 수랑은 상처 입은 오른손을, 남쪽 수랑은 왼손을 의미했고요.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앙의 길고 넓은 공간인 네이브는 그리스도의 몸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성당 정면에 우뚝 솟은 두 개의 탑은 각각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발과 왼발을 상징했죠. 그러니 중세 시대의 신자가 성당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는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거울에 비친 인간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시선을 우리 몸 안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그 형태를 지배하는 비밀스러운 수치와 기하학적 조화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신전 속에 숨겨진 수학의 언어를 해독하는 시간이죠. 우리 몸의 비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공명, 영어로는 컨서넌스입니다.
이건 하나의 형태 안에서 어떤 핵심적인 원리나 패턴이 마치 메아리처럼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을 말해요. 즉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 부분들 속에서 다양한 변주를 통해 울려 퍼지는 방식이죠. 마치 음악에서 하나의 멜로디가 계속 변주되면서 반복되는 것처럼요. 우리 몸은 바로 이러한 조화로운 반복과 공명으로 가득 찬 걸작입니다. 이 공명의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이 책은 손은 작은 몸이다 라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한번 자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겠어요? 넓은 손바닥은 우리 몸의 몸통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뻗어나간 4개의 손가락은 팔과 다리, 즉 사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가락들과 떨어져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갖는 엄지손가락은 마치 몸에서 분리된 머리와 같죠? 더 나아가 보면 각각의 손가락은 그 자체로 3개의 마디로 이루어진 작은 팔이나 다리와 같고요. 손가락 끝의 지문은 마치 뇌의 주름처럼 복잡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의 구조가 부분 속에 그대로 축소되어 반복되는 이런 구조는 우리 몸 곳곳에서 발견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비례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법칙은 율동적 감소의 법칙입니다. 이건 우리 몸과 팔다리가 몸통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가늘어지는 현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죠? 손가락을 보면 이 법칙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손바닥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마디가 가장 길고 그 다음 마디 그리고 마지막 마디로 갈수록 그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잖아요.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손가락 끝이 손바닥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그리는 부드러운 나선형의 곡선을 상상해 보시면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연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이처럼 부드럽고 율동적인 감소를 통해서 유기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인간의 형상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3가지 기하학적 형태, 바로 정사각형과 정삼각형, 그리고 원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발을 모으고 양팔을 수평으로 쭉 뻗으면 그 키와 팔 너비가 같아져서 완벽한 정사각형 안에 딱 들어갑니다. 동시에 수평으로 뻗은 팔은 밑변이 되고 발끝이 꼭지점이 되는 안정적인 역정삼각형을 형성하죠. 그리고 팔다리를 활짝 벌려서 큰 대자를 만들면 그 손끝과 발끝은 몸의 중심인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둘레에 정확히 닿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유명한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그림이 바로 이 경이로운 원리, 즉 인간의 몸 안에 정사각형이라는 물질 세계와 원이라는 정신 세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죠. 고대의 사상가와 예술가들은 이상적인 비례를 가진 인체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수치적인 규칙들을 찾아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몸이 신적인 질서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증거로 여겨졌죠. 예를 들어 손바닥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는 턱 끝에서 이마 위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길이, 즉 얼굴의 길이와 같다고 합니다. 양팔을 벌린 길이는 자기 키와 정확히 일치하고요. 또 손목둘레의 2배는 목둘레와 같고 목둘레의 2배는 허리둘레와 같다는 잘 알려진 규칙도 있습니다. 키는 보통 자기 발 길이의 6배 혹은 머리 길이의 8배에 해당하고요. 이런 명확한 정수 비율들은 우리 몸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수학적 조화에 따라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에 숨겨진 이 기하학적 원리가 과연 위대한 예술과 건축 속에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뼈대로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형태 뒤에 숨겨진 그 보이지 않는 질서의 언어를 함께 읽어내는 시간입니다. 이번 장의 핵심은 이 문장 하나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음악이 숫자를 들을 수 있게 만든 것과 같은 의미에서 건축은 기하학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 말처럼 위대한 건축과 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기하학적 원리와 수학적 조화가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이 작품을 볼 때 보통 예수의 선언에 충격과 슬픔, 의심 같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의 그 생생한 표정과 극적인 구성에 감탄하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드라마와 감정의 소용돌이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격정적인 드라마의 표면 아래에는 그림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고요하고 엄격한 기하학적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림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를 꼭지점으로 해서 양팔과 몸이 완벽한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안정적인 형태는 주변 제자들의 동요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그에게 신성한 평온함을 부여하죠. 12제자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3명씩 4그룹으로 질서정연하게 묶여 있습니다. 또 그림 속 방의 벽과 천장을 이루는 모든 원근법선들은 정확히 예수님의 머리를 향해서 하나로 모입니다. 이처럼 레오날도는 보이지 않는 기하학의 힘을 이용해서 관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그림의 핵심으로 이끌고 혼돈 속에서도 신적인 질서가 존재함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번에는 건축으로 눈을 돌려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에레크테온 신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 신을 동시에 모셨기 때문에 구조가 좀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걸로 유명해요. 파르테논 신전의 그 장중한 대칭미와는 달리 자유롭고 우아하면서도 다소 변덕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자유로워 보이는 건물의 인면도 위에 정삼각형을 겹쳐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물의 지붕 경사, 기둥의 높이, 현관의 너비 같은 건물의 주요 부분과 부수적인 부분들의 비례가 모두 정삼각형과 그 내각인 60도 각도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복잡하고 비대칭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기하학적 원리 아래 완벽하게 통일되고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 건축가들은 이처럼 숨겨진 질서를 통해서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통일성을 잃지 않는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위대한 건축과 예술의 비례를 결정해온 3가지 핵심적인 기하학적 원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원, 정사각형, 그리고 정삼각형입니다. 고대 신비주의 철학에서 이 도형들은 그냥 모양이 아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원은 우주 전체와 영원, 신의 세계를 상징했습니다. 안정적인 4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은 땅과 물질 세계, 즉 우리 인간의 영역을 상징했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정삼각형은 정신, 영혼, 지성과 같은 신성하고 정신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도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마지막이자 가장 근원적인 주제로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기하학의 세계에서 그 기하학을 탄생시킨 보이지 않는 힘, 즉 숫자 자체의 세계로 이동합니다. 아름다움의 산술, 숫자가 어떻게 우주 만물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보편적인 영혼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숫자는 단순히 양을 세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숫자는 고유한 성질과 힘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였죠. 심지어 숫자에 성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1, 3, 5와 같은 홀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완결성을 지녔해 능동적이고 생성하는 힘을 가진 남성적인 수로 여겨졌어요. 반면에 2, 4, 6과 같은 짝수는 계속해서 둘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모든 것을 낳는 여성적인 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진정한 조화는 바로 이 남성적인 홀수와 여성적인 짝수의 결혼, 즉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숫전의 회합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다른 수열의 공배수가 되어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 숫자들을 말하는데요. 마치 서로 다른 궤도를 도는 행성들이 특정 지점에서 일렬로 정렬하면서 특별한 우주적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 숫자들은 서로 다른 리듬과 패턴이 조화롭게 하나로 만나는 우주적인 합일의 지점을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진 파동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서 아름다운 공명을 일으키는 것과도 비슷하죠. 숫자 12는 이러한 회합의 가장 완벽한 예시입니다. 12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이고 4의 배수이자 6의 배수이기도 하죠. 이처럼 10이라는 숫자 안에서 2, 3, 4, 6이라는 중요한 수열들이 모두 조화롭게 통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2는 고대부터 우주적 질서를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1년은 12잘, 하루는 12시간씩 2번, 황도 12공, 예수의 12제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은 숫자를 추상적인 기호로만 보지 말고 그래픽적인 형태로 시각화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숫자를 하나의 도형으로 바라볼 때 그 숫자가 가진 고유한 개성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숫자 7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기호 7 말고요. 6개의 원이 중앙에 1개를 둘러싸고 있는 벌집 모양으로 표현해 보면 그 완벽한 대칭성과 꽉 찬 안정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왜 고대부터 7이라는 숫자가 창조, 완성, 행운 같은 신비로운 의미를 지닌 숫자로 여겨졌는지 머리가 아닌 눈으로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숫자의 조화는 다시 건축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비뇰라가 정리한 고전 건축의 기둥 양식, 즉 오더를 보면요. 기단부인 주초는 4단위, 기둥 위 지둥을 받치는 엔타블러처는 3단위의 높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기둥의 높이는 바로 이 둘을 곱한 12단위로 이루어지죠.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3, 4, 10이라는 숫자의 회합이 건축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의 조화가 보이는 형태의 아름다움으로 결정화된 순간인 셈이죠. 만약 아름다움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하학과 숫자의 숨겨진 질서라면, 우리가 그저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또 무엇을 발견하고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한 탐구의 끝에 남겨진 깊은 여운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세상 속에서 건물과 자연,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 속에서 그 숨겨진 조화와 질서를 찾아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름다운 건물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 완벽한 조화로움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클로드 브래그던의 책 아름다운 필연성은 바로 그 해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 즉 잠재 기하학과 아름다움의 산술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모든 위대한 예술이 사실은 이 우주의 근원적인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위대한 건축물을 보면서 느끼는 그 벅찬 감동은요, 그냥 돌을 잘 쌓아 올렸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말했듯이 그 돌 하나하나에 어떤 질서와 방법이 스며들어서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아름다움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깊숙이 숨겨진 어떤 정신적인 질서의 결과라는 생각,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탐구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숨겨진 질서라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책은 그 답을 잠재기하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자연과 예술 작품 곳곳에 숨어서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이 보이지 않는 기하학의 틀을 함께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하학적인 형태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조화롭다거나 비례가 완벽하다는 그런 감격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청사진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다름 아닌 바로 자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작은 눈송이의 완벽한 육각형 구조부터 해바라기 씨앗이 그려내는 황홀한 나선 배열까지, 자연은 이 세상의 모든 리듬과 비례가 결국 기하학과 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조화, 이것이 잠재기하학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기하학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 결정체처럼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 형태가 드러나는 명시적 기하학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 동물의 우아한 움직임이나 그 신체의 비례 속에 숨겨진 것처럼 아주 미묘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잠재 기하학이죠. 이 잠재 기하학은 쉽게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매력과 복잡성을 더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훌륭한 음악을 들을 때 그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더 깊이 매료되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자연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기하학의 원리들은요, 과거 위대한 예술가들의 손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청사진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의식적으로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냈던 거죠.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들은 완벽한 조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자유분방하고 부드러운 인체의 곡선을 피라미드나 삼각형 같은 아주 단순하고 안정적인 기하학적 틀 안에 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미술사가인 존 에딩턴 시먼즈가 말했듯이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들 작품 구도의 핵심적인 기초였던 셈입니다. 이 책은 위대한 화가들이 어떻게 이 기하학적 원리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프라 바르톨로메오의 작품부터 시작해서 라파엘로가 보여준 거의 수학적이라고 할 만큼 정교한 인물 배치까지,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삼각형과 피라미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작품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이 작품은 엄격하기 짝이 없는 기하학적 대칭 구조 속에 인물들의 생생하고 드라마틱한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낸 정말이지 경이로운 걸작입니다. 자, 이제 회화에서 건축의 세계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건축으로 넘어오면 기하학과의 관계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악을 귀로 듣는 수학이라고 표현하곤 하죠. 바로 같은 맥락에서 건축은 눈으로 보는 기하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하학이 물질적인 형태를 입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죠. 사실 모든 위대한 건축물은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물 전체는 각기둥, 원기둥, 각불 같은 입체 도형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하늘 위에서 그 건물의 평면도를 내려다보면 놀랍게도 대부분이 정사각형, 원, 십자가 같은 아주 단순하고 대칭적인 도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수세기 동안 건축가들이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해왔던 특정한 기하학적 도형들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정사각형과 원은 건축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도형들입니다. 파리의 개선문은 정사각형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좋은 예시이고요.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이 설계한 로툰다는 원이 중심이 된 아름다운 건물이죠. 하지만 이 책은 건축적 비례에 있어서 이 두 도형보다 훨씬 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형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고전 건축이나 중세 건축을 보면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의 비밀이 바로 이 정삼각형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귀가 특정 화음, 예를 들어 도미솔 같은 화음을 들었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눈 역시 본능적으로 정삼각형의 완벽한 비례에 이끌리고 거기서 깊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정삼각형이 가진 힘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깊고 신성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녀왔거든요. 예를 들어 두 개의 정삼각형이 위아래로 겹쳐지면 우리가 흔히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신비로운 솔로몬의 봉인이 되고요. 또 두 개의 원이 겹쳐지면서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아몬드 모낭의 베시카 피시스라는 형태는 초기 기독교 예술에서 신성함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부터 그리스의 신전, 로마의 공공건축,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고딕 시대의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정삼각형이라는 단 하나의 기하학적 도형이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인 건축미를 창조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된 흔적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밀라노 대성당의 단면도는 그 웅장한 비례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삼각형 체계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기하학이 눈에 보이는 형태의 세계라면 그 형태에 생명과 힘을 불어넣는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형태의 세계 넘어 더 추상적이지만 더 근본적인 수의 세계로 이끕니다. 이 책은 여기서 우리를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건축이 기하학이라는 뼈대 위에 세워진다면 그 기하학을 지배하는 더 보편적인 원리는 바로 산술, 즉 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공간적인 관계는 결국 수적인 비율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가 바로 모든 것의 내면, 즉 이 우주를 하나로 엮는 보이지 않는 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는 정말 우리 삶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재는 단위가 되고 우리 심장 박동의 리듬을 만들고 저 멀리 밤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질서를 설명하죠. 특히 고대 이집트와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수를 단순히 양을 세는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수가 고유한 성질과 성격을 지닌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홀수는 나눌 수 없는 강인함 때문에 남성적이고 생성하는 힘으로, 짝수는 무한히 나눌 수 있는 부드러움 때문에 여성적이고 품고 낳는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결합이란 이 남성적인 원리와 여성적인 원리의 아름다운 결혼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수를 단순한 일직선 위의 점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리듬들이 만나고 교체하며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춤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 밤하늘의 행성들이 저마다의 궤도를 돌다가 어느 특별한 순간에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수의 계열들이 공배수라는 지점에서 만나는 이 특별한 순간을 책에서는 수의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의 결합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숫자 12입니다. 한번 보세요. 12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 4의 배수, 그리고 6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또 8이나 9와도 아주 단순하고 조화로운 비율을 이루죠. 이렇게나 많은 서로 다른 수의 리듬들이 바로 이 12라는 한 점에서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12는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하고 완전한 수로 여겨져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추상적으로 보이는 수의 개념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즉 건물의 비례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수의 조화는 실제 건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 책은 고전 건축의 기둥 양식, 즉 오더가 바로 그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가 비뇰라가 정리한 건축 양식을 보면요. 건물의 기반이 되는 기단이 4, 그 위를 받치는 기둥이 12, 그리고 기둥 위 지붕 밑부분을 장식하는 엔타블러처가 3의 비율을 가집니다. 중심이 되는 기둥의 수 12를 기준으로 그 3분의 1인 4와 4분의 1인 3이 위아래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건 그냥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수의 방정식인 셈입니다. 정말 훌륭한 건축은요, 우리의 눈이 무의식적으로 수를 세는 그 과정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창문이나 기둥 같은 반복되는 요소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룹으로 묶어주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의 합을 넘어선 더 큰 조화와 질서를 느끼게 해주죠. 우리는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은 항상 무언가를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설계된 건물은 그 계산 과정을 아주 아름답고 편안한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만약 이 세상에 정말로 이 보이지 않는 기하학과 수의 건축물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특히 무언가를 창조하는 예술가와 건축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아름다운 필연성에 대한 이 모든 탐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에 가장 심오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술가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완벽한 우주적 조화를 그저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우주라는 거대한 시에 자신만의 새로운 구절을 더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 창조자일까요? 창조는 발견일까요? 아니면 발명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바로 그 모든 순간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